이건희 회장님이나 간송 전영필 선생님 같은 당대의 최고 부자? 겸재의 그림은 그 당시에 북경에서도 1급의 최고 수준의 중국 작가들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럭셔리 굿즈인데요. 그렇죠. 에르메스예요. 뭐 약간 이거 그러네. 구현대 아파트 11동 부분입니다. 18세기 문화 한류를 이미 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색다른 장소에 와 있으니까 또 무슨 꽁꽁이가 있구나라고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서 겸재 정선 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뵙고 계신데요. 거기에 또 전시를 함께 하고 계시는 간송미술관이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은 당시 이제 한국 최대 부자였다라고 알려진 간송 정형필 선생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든지 예술 작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재를 들여서 사 모으신 그 작품이 그렇죠. 뭐 국보, 보물 뭐 전부 다 하면은 뭐 100점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인데요. 오늘 간송미술관의 관장님이신 전인건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송미술관 전인건 관장입니다. 제가 정말 꼭 모시고 싶었던 게 네.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은하님이 간송미술관을 방문을 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제 작품들 뭐 일종의 도슨트 역할을 해주신 건데요.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었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간송미술관은 정말 제 최애 미술관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 이제 정선 전시회에도 70점이 넘게 예, 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거의 반 정도 되는 작품을 이제 간송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중요한 건 또 내년이 겸재정선께서 탄신 350주년이 되는 그것도 특별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지금 그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게 1부라고 한다면 2부는 이제 대구간송미술관에서 보실 수가 있어서 양쪽을 다 보셔야지 전체를 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결이 되는 1, 2부의 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계획까지 세워놔야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그러면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저도 다녀왔는데 일단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네, 정말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정선하면은 진경산수화 고등학교 때 정선 진경산수화 하면서 예.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중국의 풍경을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풍경을 그대로 그렸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정선이 보고서 많은 것을 또 자기가 소화를 해서 그린 그런 그림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진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마 짧아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정치적인 부분도 사실은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가 이제 18세기, 17세기에서 한 18세기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긴 했는데 청나라는 사실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선 그 당시로서는 오랑캐잖아요. 네. 또 명나라하고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성리학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건 이제 우리만 남았구나라고 해서 조선 중화 사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 이 문화의 중심이다.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전통을.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가장 한국적인 거야말로 중화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제 문화의 그런 결집된 부분이다. 제일 중요한 문화다라는 게 돼서 그렇다면은 중국에 보지도 못했던 중국의 이런 그 풍경을 뭐 예를 들자면 장강이라든지 황하라든지 태산이라든지 황산 같은 거를 그냥 도파만 보고 그걸 이제 그리는 것은 지나가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뭐 강과 산 그리고 바다를 직접 사생을 하고 그 사생을 한 걸 가지고서 문학적으로는 진경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읊은 진경시가 있고요. 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18세기면 사실 세계적으로도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이 풍경화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풍경이라는 거는 어떤 작품의 배경으로서의 역할만 하지 풍경 자체가 주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 real view 랜드스케이프 페인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경치를 사생을 하고 그려내는 그런 이제 것이 어떻게 보면 조류로 세계적인 조류로서 왔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리얼 뷰가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 뷰는 실경이죠. 네. 근데 진경은 트루 뷰입니다. 리얼과 트루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트루에는 가치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철학이. 그래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면은 기존에 없었던 그런 화법을 겸재의 정선이 창안을 해내서 만들어진 것이, 겸재는 우리나라의 산화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북하와 남하의 특징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것을 조화시킴으로 해서 그게 마치 이제 음과 양의 조화처럼 왜냐하면 성리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음과 양과 뭐 이런 뭐 이기론, 이원론 이런 걸 통해 갖고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갖고서 두 개의 화법을 같이 섞었다라는 거 조화롭게. 두 번째는 나중에 가면 본인이 생각하는 경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네. 그럼 그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있는 경치를 또 변경을 시킵니다. 마치 피카소의 큐비즘에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듯이 사실 어떤 산은 밑에서 보면 더 커 보이잖아요. 네.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부러 왜곡을 시켜갖고서 자기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걸 표현하는 것, 그런 가치관이 들어가는 게 이제 진경산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왠지 인상파를 떠올리게 하네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잘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요, 진경산수화를 그려진 그 장소에 가서 사진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건 조금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을까? 이래서 이렇게 다르게 네. 그렸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강산을 어떻게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금강산도 정말 그렇게 그대로 그리셨을 텐데 금강산을 그렇죠. 저희가 가보지 알 수가 못하니까. 없으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사진들이 남아있어요 사실은. 아. 그 사진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하고요. 네. 또 경교명승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강 주변에 네, 있는 멋진 그런 그 풍경들을 그린 화첩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알 수 없는 네. 것도 있고 네. 그렇긴 하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압구정 쪽에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비교해 보려고 전부 다 그게 그랬던 지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구현대 아파트 11동 부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다 무너뜨리고 다 네. 깎아버려 갖고서 알 수가 없죠. 지금은. 근데 경교 명승첩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네네. 이제 요번에 많은 화첩이라든지 이런 게 정선의 아주 절친이었다라고 네. 알려진 네. 시인 이병현. 네.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리고 또 시를 이렇게 지어주고 그거를 이제 같이 화첩으로 만든 것들이 네. 공개가 네. 됐잖아요. 네. 네.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둘의 관계, 뭐 우정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둘은 사천이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아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두 분 다 70대 이상 사셔갖고서 오래 굉장히 사셨죠. 장수하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네. 장수하신 거죠. 근데 어머니나 형제가 돌아간 것보다도 더 슬퍼했다라는 아. 정신적인 충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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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부모 형제를 잃는 거는 사지가 잘리는 아픔이라고 한다면은 사천이 간 거는 정신이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라고 비교할 정도로 엄마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네요. 이미 다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영혼의 단짝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는데요. 그 둘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거예요. 사실 여기가 지금 서촌이잖아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백악산, 네. 그 인왕산 그 두 개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같이 살았고 같은 스승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실 백악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백악사단. 예, 백악산 밑에 있다고 네. 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고도 하고 사면 김창읍이라는 분이 네. 중심이 돼 갖고서 김창읍이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육형제가 있어요. 뭐 김창집이라는 장남이 영의정을 이제 네. 지내신 그런 큰 집안이고 6명이 다 굉장히 훌륭한 형제들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작은 이제 뭐 서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에서 정선 한 7살 때부터 그리고 사천은 한 3년 먼저 들어가고서 같이 거기서 수학을 하면서 같은 스승을 모시면서 있었던 같은 학자 집단이었고 사실 겸재 같은 경우에는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 과거급제를 못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들었어요. 집안이 네. 좀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고 사천 이병현 집안은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겸재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외갓집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외갓집도 바로 그 근처에 살고 계셨고 그 외갓집하고 굉장히 친했던 게 또 사천 집안이어서 다 그 동네에서 굉장히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잘 지냈던 그런 분들인데 시가 워낙 뛰어난 분이다 보니까 사천은 그 서로가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또 단짝이잖아요. 근데 특히
나중에 이제 그 숙종이 지나고 영조대왕이 이제 등극을 한 다음에는 사실은 영조도 원래는 왕이 될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쵸. 그 작은 아들이어서 사가에서 살았거든요. 요 네. 근처에서 살았어요. 백악산 근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될지 아직 몰랐었을 때 그림을 겸제한테 배웠다라는 또 기록도 있어요. 영조대왕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권력 기반을 이제 굳힌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배려로서 경치 좋은 한강 근처에 서울 근처에 있는 쪽에 현감으로 보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내가 시를 써보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또 그려보내고 너무 낭만적인데. 그렇죠.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네. 근처에 이제 명승이 쫙 깔려 있으니까 네. 보내면 거기에 맞춰 시를 쓰고 해갖고서 겸제가 보통 이제 두 개를 그려 똑같이 두 개를 그려서 하나는 저쪽에 보내고 네. 그다음 시가 오면 그거를 같이 장첩을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경교 명승첩이에요. 학원 쪽에 보면은요 시야환상관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은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여기 백악산 계곡에서 두 분이 이렇게 그 바닥에 앉아갖고서 복장이 되게 편안합니다. 네. 그 정말 모시옷 얇은 모시옷 입고서 서로 정답게 얘기하는 얘기 그게 시야환상관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 보면 그때 아마 이렇게 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시를 이제 적어놨잖아요. 네. 서예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걸 요번에 사실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네, 제가. 맞습니다. 그 서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품성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게 보통의 수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 수련 과정에서 아마 자기의 그런 캐릭터가 글씨에 배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서체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남이 만들어 놓은 서체를 마스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수십 년 동안 노력을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자기 서체를 만든 뭐 예를 들어서 석봉한호라든지 네네. 뭐 성설체를 물론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추사 같은 경우에 네. 이 추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네.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뛰어난 예술가고 창조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네. 너무 네. 좋았어요. 관장님을 모시니까 전영필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책을 읽었더니 첫 번째로 그 모은 그림이 네. 겸제의 인곡유거다라는 아. 기록이 있었어요. 사실일까요?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겸제의 그림을 네. 뭐 이번 호암에서 많이 나온 거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모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간송께서는 물론 이제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셨지만은 네. 보통은 그렇게 모으시는 분은 특정 작가라든지 특정 스타일을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모으고 모으셨던 것들을 이렇게 잘 들여다 보면은 아 이거는 광복이 되리라는 걸 끝까지 믿고 계셨던 그런 신념이 있으셨던 분이시라서 광복 이후에 이렇게 일제강점기 동안 좀 훼손이 된 왜곡이 된 우리의 그런 정신 문화 같은 것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역사나 혹은 문화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문화유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즉 바꿔서 얘기하면 좀 실증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모으셨기 때문에 좀 많이 독특한 이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은 일본이나 중국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미색 스타일이 있을 것. 두 번째는 그게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1급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면 최소한 최고 레벨의 네. 작품을 중심으로 모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다른 작품이나 다른 작가 것도 같이 모으셨던 거죠. 그게 겸제- 바로 정선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경 네. 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겸제가 창연을 해서 어느 정도에 썼냐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사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사천 집에 누군가 이제 그 후배가 놀러 가서 봤더니 중국의 그 귀한 책들이 뭐 가득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중국 진적들을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의 그 가장 큰 공로는 겸제세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겸제의 그림은 그 당시에 연경, 그러니까 북경에서도 1급의 최고 네. 수준의 중국 작가들보다 더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진짜요? 특히 금강산 그림 같은 경우에. 네. 금강산은 중국인 중에서도 지식인들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근데 못 가잖아요. 사실 그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특히 자기가 못 봤던 그런 화법인데 너무나 조화로운 화법으로 그려냈다는 것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역관이 오거나 사신이 와도 겸재한테 부탁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 이제 겸재한테 그림을 받아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 네. 슬쩍 맡겨갖고서 이거 가서 팔아갖고서 요 책 사갖고 와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팔아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았다라고 할 그렇군요. 정도로 겸재는 네. 그 당시 동북아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어쨌든 문화의 중심은 또 중국이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예,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다. 즉 어떻게 보면은 18세기 문화 한류를 이미 네. 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런 질문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닌데 예, 겸재의 작품은 어떤 걸까요? 뭐 너무 예. 많지만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해학전 신첩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주요 작품이 이제 금강내산이 네. 지금 떠오르네요. 그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화첩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금강산 내금강의 전체를 이 좁은 화폭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양의 조화까지 맞춰가지고 그려냈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단발령이라고 해서 철원까지 네. 가야지 그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멀어서 사실 안 보여요. 그 철원에서 봤던 그 모습과 가까이 가서 사생을 했던 그 금강산의 모든 곳들을 머릿속으로 재조합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도 놀라운 게 지금의 공중에서 한 700m 네. 정도 위에서 보면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 근데 이 금강산이라는 산이 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유가 백악산이나 인왕산은 암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로 된 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산은 토산이죠. 흙으로 돼 있어서 이제 풀들이 많이 나는 산이잖아요. 근데 금강산은 그 두 개의 특징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이 아래쪽으로 보면 토산이 둘러싸고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해서 비로봉 쪽으로 해서는 암산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음과 양의 조화가 약간 태극처럼 이렇게 모여갖고서 악산 부분은 연꽃 봉우리 같고 그 다음에 이 토산 부분은 연잎이나 아니면 잎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완벽한 산이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림을 보면서 그 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단발령에서 바라본 거다. 혹은 어떤 것은 하늘에서 새도 아닌데 그렇죠. 벌드 뷰로. 네. 야,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산 아래서 산을 보든지 아니면 산 중턱에서 보든지 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 새가 돼서 보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도대체 겸재정선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시고 네. 또 굉장히 재밌는 분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또 겸손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같은 학파 안에서도 후배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면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의 선비들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그래도 후배들을 탓하거나 네. 아니면 비난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팔자가 네. 그 노년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겸재는 정말 그런 분이거든요. 네. 어허.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 맑게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노년의 복을 받아서 나중에 종이품까지 올라가시는 돌아가셨을 때까지 아직 영조였고 영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림 제자였기 때문에 정말 이건 총애가 아니라 네. 그 원래 태어났을 때 그 본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당연히 부르실 네. 수 있고요. 손이 형도 부를 수 있고 뭐 스승님이나 왕도 부르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영조대왕이 기록에 보면은 겸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선 혹은 선 이렇게 안 부르고 항상 호로 불렀답니다. 오. 그러니까 겸재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존중을 한 존경하고. 거죠. 그렇죠. 존중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왕이. 아, 네, 그런- 왕이라도 이름을 안 그러니까, 불렀다는. 그렇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또 승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안 하지만 네. 이제 말하자면 격을 올려드리는 거죠. 스승에 대한 예우로.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왜 우리가 보통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후대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거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다 벽에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화 같은 경우는 병풍으로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뭐 화첩이 있고 조금 약간 전시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겸재가 사실 이제 큰 그림도 그리시고 또 작은 그림도 그리셨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리는 거에도 네. 엄청난 재능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서 70대부터 또 시작하신 게 이제 초충 영모라는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충도라는 것도 아실 거고 영모화라는 거는 이제 새, 그러니까 깃털 영자니까 그리고 이제 길짐승,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 그림인데 굉장히 정밀하게 그리는 게 그 법도거든요. 정말 정밀하게 그리셨는데 영조대왕하고 이제 신하하고 어떤 대화가 또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즘 겸재 영감은 뭐 하나라고 했더니 저기 그 초충돌 그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초충돌 그리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게 보인다고 네, 그 하더냐. 네, 안경을 끼면은 밤에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야. 왜냐면 그때는 청나라를 통해 갖고서 네. 돋박이 안경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밤마다 호롱불을 켜놓고서 네.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수련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겸재정선의 산수화를 보시면요. 잘 찾아보시면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정말 개미처럼 작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그게 정말 정밀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표정이 다 달라요. 네, 확대를 네. 해도 너무 그게 정말 진짜 사람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작게 그려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인물화도 그 사람이 최고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정말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근데 또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 작은 개미 같은 사람한테 이입이 되잖아요. 네. 아 내가 저기 있다면 이렇게 보이겠지라고 해서 이입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큰 폭포인데 네.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웅장하게 안 보이지만 바로 밑에서 보면 소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웅장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를 또 그리신 네. 게 있는데 박연폭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폭포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서 보신 그 시점으로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웅장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또 대입을 해서 보시면 또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부채였어요. 음. 네, 그림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근데 그 모양 자체가 주는 또 그렇죠. 굉장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금강산 그렇죠. 그림 있는 부채를 붙이면 네. 막 절로 더위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에서 지금 봄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선면화, 그러니까 부채 그림입니다. 근데 부채라는 것 자체가 이런 문인들, 예술인들 사이에서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부채를 선물하곤 했는데 그냥 빈 부채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시도 쓰고 뭐 글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해갖고서 그거를 이제 선물로 드리는데 부채라는 거는 늘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집에 누가 이제 뭐 겸재 그림, 단원이 그림이 있어도 이걸 자랑하려면 초대를 해갖고서 뭐 좀 밥도 먹여야 되고 네. 이거 번잡스럽죠. 보여주고 그렇죠. 자랑하려면 좀 이제 품이 드는데 네. 부채는 갖고 다니면서 이제 슬쩍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오. 휴대용 럭셔리 네.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겸재의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에 갈 때는 부채를 여러 개를 갖고 와갖고서 이거 좀 그려주세요라고 해서 그걸 받아갖고서 가갖고서 파는 거죠. 아, 엄청난 럭셔리 그렇죠. 굿즈인데. 에르메스예요. 뭐 약간 이거 그러네요. 오. 그래서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그린 다음에 부채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네.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게 약간은 울퉁불퉁한 맞아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잘 그리시는 분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내시기도 합니다. 네. 뭐 난을 그렸는데 꺾이는 부분마다 살짝 휘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리시는 분은 또 그런 네. 기교도 부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부채는 워낙 잘 만들어져서 네. 사실은 좀 누르면은 거의 평평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선의 그림을 보니까 부채 그림 네. 굉장히 무슨 어안 렌즈를 봤나? 맞습니다. 스로 이렇게 그 맞아요. 예, 타원에 맞춰서 이렇게 호에 맞춰서 네. 산의 모양을 다시 네. 재조합한 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러면 부채 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좀 조금 다를 다르죠. 텐데. 네. 약간 더 컴팩트하게 압축이 됩니다. 아,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럼 화첩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요새 이런 거 봐, 막 이러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휴대용의 화첩이 있고요. 갖고 다니면 안 되는 큰 화첩이 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그 간송미술관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해원 전시책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 그림들 가운데 접인 자국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그 그림들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거를 반으로 접으면 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 결국은 가운데가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펴갖고서 더 크게 장첩을 했고 그럼 이제 이렇게 커지니까 갖고 다닐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해학 전신첩 같은 거를 네. 예전에 양반들이 어떻게 감상을 했을까요? 펼쳐놓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러실 수 있죠. 네. 어. 그렇게 감상회 같은 것들도 많이 하셨고요. 꽃을 감상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지만 네. 또 그림을 감상하면서 마시는 술도 또 제법 맛있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모임 있을 때마다 아마 이렇게 해서 비장했던 그런 화첩을 꺼내서 아니면 네. 이제 그런 도권, 그 두루마리 그림을 꺼내서 이렇게 쫙 펼쳐서 여기다 딱 걸고서 감상을 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술도 드시고. 사실은 우리나라나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서양 그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하거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위화 같은 경우에는 네. 글로 해갖고서 붙이고서 바니싱까지 먹여가지고 코팅까지 하잖아요. 그쵸. 튼튼하잖아요. 네. 얘네들은 뭐 햇빛도 어느 정도 견뎌내고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림들은 이제 천연 이런 염료를 써서 만든 것들은 특히 햇빛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아서 보관하거나 화첩 같은 경우가 결국은 그게 이제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면은 이제 빛이 네. 안 들어가잖아요. 아, 접어도 그렇네요.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도공 같은 경우에도 늘 걸어놓고 1년 사시사철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일주일, 한 달,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만 보고서 다시 말아서 딴 걸로 교체.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네. 봐야지 그림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안 좋구나. 네, 아주 안 좋아요. 특히 자외선이 정말 안 좋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시장에 가면은 우리나라 뭐 70년대 얘기, 정말 옛날 얘기지만은 형광등을 썼었어요. 조명으로. 근데 형광등이 다른 등하고 비교해서 자외선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적외선이 제일 그래도 덜 향하고 네. 자외선 쪽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그림을 많이 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 전시 조명에 네. 자외선을 완전히 필터로 뺀 그런 조명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게 몰랐던 또 그러네요. 상식을 하나 얻어가는. 고서와 수집이라는 데 대해서 네.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희 회장님이나 혹은 간송 전영필 선생님 같은 당대의 최고 부자.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뭐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개인 소장으로 달아놓은 많은 그림들이 있어서 네. 야, 이분들은 어떤 연유로 아니 일단 누굴까가 누굴까도 아, 궁금하고. 예. 근데 사실은 고서와 수집이라는 거는 재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시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담력도 있어야 되고 인내력도 있어야 될 것 음. 같은데 요즘도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이런 서양화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사실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작은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특히 네. 좀 젊은 세대가 좀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스위스의 이제 뭐 아트 베젤 뭐 이런 부분 이런 데들은 30대 이하의 사람들이 사는 게 5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감각에 고미술이 그렇게 썩 칠해 보이지 않는 힙해 보이지 않나 봐요. 이해하는데 조금의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직접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그런 게 좀 약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좋은 그림을 보면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송께서 꿈꾸셨던 네. 문화 보고 문화로 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그런 일에 지금 현재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흔히 얘기하는 큰 손들, 네. 뭐 이병철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이나 뭐 홍라일 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 갈 때는 네. 그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는 네, 그쵸. 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져서 계속 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런 이제 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했던 그 시장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안타깝게도 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지금 저평가돼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살면은 언젠간 다시 정말 좋은 작품은 늘 좋은 작품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좀 젊은 사업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뭐 한 40 정도 네. 되면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 굉장히 좀 눈을 떠갖고서 이게 왜 이렇게 싸지 그러면서 막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옥션에서 이제 한국 고서화 섹션을 보면 네. 좀 되게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와, 네. 사람들이 막 단색화 이러면서 네. 우르르 몰려들어서 몇 억이야 이러는데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그림들이 이렇게 네. 저평가돼 있나?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 겸재 정선 전시회나 그 부채 전시회 같은 걸 통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요번에 전시회 가서 또 봐서 되게 좋았던 게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니까 뭐 동양화, 한국화 하면은 주로 산수화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인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다 달라. 그렇죠. 네. 감정이 느껴져. 그게 이제 풍속화를 보시면 그렇게 다양한 또 인물들을 많이 네. 볼 수가 있잖아요. 단원이 많이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교과서에 나와서 그런 거고 단원은 사실 인물화 풍속화만 잘 그린 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림에 뭐 사군자 같은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산수화, 뭐 풍속화, 불화 굉장히 많은데 단원은 그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 탑 5 안에는 다 들어가는 진짜 찐 천재였던 분이시고 겸재 같은 분도 산수화만 그랬던 게 네. 아니라 영모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성취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호암미술관 이번 겸재 정시에서는 정선에 그 영모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8점짜리 그다음에 2점짜리 이제 폭들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간송에 있어서 아, 이제 가을에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요. 잠깐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구 간송미술관의 기획전도 초충도하고 화조화거든요. 네. 거기에 사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저희가 한 7년 전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쪽에서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런 문화재들을 문화유산들을 이렇게 그 보존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간송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와서 사실은 저희가 좀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많이 보존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일단 이거부터 그래서 그 겸재정선의 그 화해 영모 그 네. 팔폭을 저희가 아.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즉 수리가 된 후에 네. 처음으로 공개하는 게 지금 대구 간송에서 보실 수 있는 네. 그 전시입니다. 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네. 내년 가을에 전시를 보시면서 그 맥락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더 또 느끼시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꼭 메모하셔야 되겠네요. 메모하셔야 돼요. 내년 대구 대구 간송미술관 그리고 내년에 네. 1, 2부 다 보려면은 내년에 네. 대구 간송미술관을 가야 된다. 네. 그러네요. 아. 아니 뭐 지금 오시고 또 내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 다 가면 된다. 더 좋다. 그렇죠. 두 번. 근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간송미술관이 이제 여타 다른 미술관과 다르게 상시 개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1년에 딱 원래는 이제 4주였었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대구 간송미술관을 작년에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네.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는 이제 상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상설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그 상설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림들은 사실 빛에 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그래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계속. 엄청난 그래서 작업이네요. 뭐 1년에 한 서너 번 오셔도 네. 또 상설 부분에서도 새로운 걸 계속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기획전들이 있으니까 이제 믹스앤매치로 해서 언제 가셔도 또 새로운 매치를 보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대구 간송미술관을 만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미술관이 만들어진 건 1938년이지만 재단이 만들어진 거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2013년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이제 목표점을 잡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거점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저희가 봄, 가을로 2주씩만 하니까 근데 그걸 또 막 제주도,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또 줄도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요. 서서 막 사진도 봤어요, 제가. 그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말씀하신 게 너무 힘들다. 아, 그렇죠. 근처에서 좀 편하게 볼 수 네. 없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말하자면 더 많고 다양한 분들에게 더 가깝고 더 재미있게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또 목표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구 간송의 자리를 잡고 또 시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 오셔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 작년 9월 3일에 개관을 하고 나서 개관전을 하고 있었을 때 문화부 기자분 한 분이 오래간만에 전화가 오셔갖고서 그 서울도 아닌데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 사람들이 꽉 들어차갖고서 우리 문화유산 보고 있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아,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냥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요가 실제로 있었던 거죠. 호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겸재정 같은 그런 훌륭한 좀 큰 전시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부터 딱 한 30년 전에 대단원전이 또 있었습니다. 30년 전에요. 예, 단원 돌아가신 지 250주년 전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95년도에 국립자원박물관에서
삼성문화재단과 간송미술관과 국립정보원관이 같이 해서 단원전을 했었을 때 그때 아마 국내에 알려져 있는 주요한 단원 그림이 다 나왔던 그런 전시거든요. 지금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도록 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시고 또 그때 못 보셨던 분은 굉장히 이제 한탄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 있어서 못 갔거든요. 저는 지금도 한탄을 하고 도록을 보면서 아쉬워하는데 그렇지 않으시려면은 이제 그 겸재전을 이번에 한번 보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DDP에서 네. 미디어 아트 네. 전시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네. 한국화는 대체로. 근데 미디어 아트 전을 딱 해놓으니까 그 정적인 것이 움직이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편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30대 이하의 세대 분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안 보십니다. 특히 20대 이하는 정말 이제는 사진도 안 보시고요. 네. 움직여야지 보시거든요. 흥미를 느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소개를 하기 사실은 위해서는. 이번에 겸재 정서를 보면서 더 미디어적인 보조 장치가 더 많았으면 했어요. 네. 왜냐면 워낙 그림이 세밀하기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또 움직여야 되지만 노인분들은 다 이러고 볼 수는 맞아, 없잖아요. 맞아.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전신첩 같은 것들은 네. 좀 더 확대해서 보고 그런 걸 많이 보강이 되면 오히려 좋은 전시 경험이 아닐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실제로 4K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었을 때 해원전시첩이나 이렇게 정말 정밀하게 그려진 그림들을 그렇게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게 그걸 확대해서 보면요. 붓이 움직이는 그 이 필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속도로 나갔느냐도 보입니다. 그런가요? 그거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와. 이 느낌이. 이런 것에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관심이 있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벌레랑 이제 고슴도치랑 다 움직이는 개구리 뭐 이런. 네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년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기간만 딱 개관을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네네. 관송미술관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든 게 네. 보화각 자체가 워낙에 조금 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고 보아각이라는 건물은 이제 박길용이라는 우리나라 1세대 근대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사실 건축가라는 분들은 건축주를 잘 만나야지 또 훌륭한 또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두 분이 또 잘 맞으셨나 네.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뭐 말하자면 바우하우스 같은 모더니즘 디자인의 건물로선 최초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이제 사립 미술관이라는 그런 역사성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보아각이라는 건물 자체가 국가에 이제 등록된 이제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손을 대기도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38년에 만들어진 건물이 갖고 있는 한계가 많거든요. 그때 옛날에 막 줄 서서 많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안에서 더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당연히 없고요. 선풍기를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뭐 통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적으로 처음부터 지어진 건물하고 비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3달씩은 할 수가 없고요. 1달 반 정도가 이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이제 예매를 하고 오실 수 있으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줄을 안 서셔도 됩니다. 좋겠네요. 네, 좀 또 이렇게 복원이 된 이제 이 보아각도 같이 보시면서 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을 빨리 하겠습니다. 간송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정확히 몇 점이죠? 지금 한 40점 정도 40점이요. 국보 보물이 그 정도 되고 이제 시지적 네. 문화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보전 처리를 해서 수리를 한 이제 뭐 그런 네. 화해 영모 화첩 같은 것들은 겸재가 영모화를 정말 잘 그리는 많은 화가들 못지않게가 아니라 네. 제일 잘 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변상벽 같은 분은 네. 변 고양이, 변 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닭과 고양이를 진짜 잘 그렸던 분인데 사실은 이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초상화의 대가였거든요. 어진을 그릴 때 네. 세 종류의 이제 화가들이 있습니다. 어진 화사라고 해서 네. 골라 뽑거든요. 20명 있는 이 화원 중에서 그 중에서 이 얼굴을 그리시는 분이 제일 중요한 분이고 옷을 그리시는 분이 있고 배경을 그리는 분이 네. 있거든요. 변상벽 같은 분은 항상 얼굴을 그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그릴 수 네. 있는 분이라서 또 그렇게 아름다운 고양이와 닭을 또 남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겸재의 영모화는요. 그게 또 격이 다른 게 그 안에 또 그 철저한 사생을 통해서 네. 고양이가 정말 고양이처럼 보이려면 고양이의 그 생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관찰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거를 그게 아마
사실 여기 그 백악산 이 인왕산 이쪽이 풍치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그걸 네. 계속 그리면서 쌓아왔던 그런 실력이 결국은 뒷받침이 되고 그럼 그 또 이 성리학자로서의 그런 철학적 기반이 또 단단하게 네. 받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모화도 이렇게 귀엽고 아름다운 것뿐만이 네. 아니라 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 정밀함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화첩이라서 네. 이렇게 관장님께서 격찬을 하시니까 아, 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막. 네. 근데 또 지금 약간 번외 얘기인데 네. 왜 어진을 보면은 네. 너무 사실적으로 맞아요. 잘 그렸잖아요. 음. 그게 서양의 그 왕들 초상화랑 비교가 되는 게 아, 여긴 너무 미화를 한 느낌 확실히 맞아요. 들거든. 막 루이 14세 다리 그렇죠. 막쫙 뻗은 거 뭐 하면 뭐 헨리 8세 더 뚱뚱했을 것 같은데 막 네. 이런. 근데 여기는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음.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그게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게 성리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털럭 하나, 그러니까 네. 털 하나가 달라도 진짜가 아니다라는 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왕조차도 네. 본인이 애꾸면 애꾸, 본인이 곰보였으면 곰보, 이걸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은 네. 그게 제대된 그림이 아니다. 오. 유일하게 약간 미화가 돼 있는 게 아마 태조 이성계의 여진 정도고 아. 나머지는 정말 그 특징을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 계신데 이성락 박사님이라고 원래는 피부과 전문의셨고요. 네. 60년대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거기 독일 의대 교수를 하셨던 최초의 한국인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70대에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미술사를 공부하셨어요. 오. 그분의 미술사 쪽의 박사학위의 논문이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에 대한 바꿔서 얘기하면 네. 그림만 봐도 피부 병변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리얼하게 그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안색을 보아서는 이 사람은 간이 안 좋았겠구나라든지 이 사람은 네. 간 경화가 지나갔구나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안색까지도 네. 야. 똑같이 그렸거든요. 그게 정말 조선 네. 초상화의 전 세계에 없는 특징이죠. 왜냐하면 초상화라는 건 보통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는데 그러면 자동 포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들이, 아, 네. 화가들이 당연히 네. 조선 시대의 그런 초상화라는 거는 일반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건 왕이 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공이 많으니 아니면 이런 특별한 업적을 세웠으니 네. 내가 화원을 보내서 초상화를 그려주마. 음. 그래서 그 초상화를 집안에 갖고 있다는 게 그 네. 집안 전체의 영예가 되는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들이 꽤 많이 네.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퇴계 이황 선생은 정말 소지섭씨처럼 생겼던 거죠. 그렇지. 그 그림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집회의 도안을 위해서 근대 현대 화가가 이제 따로 그리신 거고요. 그건 원래 초상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은 너무 재밌다. 굉장히 왜 강세왕 선생님 그린 네. 거는 네. 성격 안 좋으신 것 같은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성마른 네. 선비들 네, 네. 맞아. 그런 게 많죠. 성격이 드러나죠. 사실 그렇죠. 작품에 드러나죠. 네. 확실히. 너무 재밌다. 네. 네. 이런 게 동양의 매력인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겸재 정선전을 네. 맞아서 더 많은 설명을 듣고자 오늘 간송미술관에 전인광 관장님 이렇게 모셨죠. 듣고 나니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시 물론 한번 가서 대구도 가야 보고 되지만. 네, 그리고 네. 간송미술관도 이제 방문을 해야죠. 네.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다고. 예, 지금 대구 간송미술관에 가시면요. 사실 이런 동물이나 새나 꽃 같은 거는 자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항상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생각의 철학에서의 자연이라는 거는 그 자연은 우리가 뭔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해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동물들이 갖고 있는 또 그 독특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네. 또 의미들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정말 재밌게 네.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네요. 예,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대구를 가봐야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KTX면 너무 많이 들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네, 저희가 또 내년에 네.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네. 2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거기 가서 뵈려고 네.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저도 그렇고 사실 제 아내도 그렇고 롱테이크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서로도 이제 좀 성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그러면은 간송미술관이 더 많은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접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원하고요. 고맙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